회원국들이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서방 국가들이 개입을 망설이다가 피해가 커졌던 것처럼 말이죠. 동유럽에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전쟁의 위협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 것은 루마니아 있습니다. 루마니아 군사체 디펜스 핵을 빼놓고 보면 전 세계가 기겁할 일이었다. 현재 한국 국군이 날 행사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심상치 않은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매일에 쌓였던 현무 KF-21에 숨겨진 역대급 성능 미 BB 전략 폭격기 그리고 미래의 무기체계까지 진짜 뜬금없이 세계 외신들이 하루 만에 경악하게 위 충분한 압도적 군사력, 기술력을 선보인 대한민국이었다. 바라고 바랐던 자주국방 대한민국인데 국가방 및 태세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에 도움 없이도 자국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겁니다. 몇 가지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었죠. 현무 소개 멘트가 시작되자 서울공항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세계 최강 벙커 버스터로 평가는 현무 실물이 처음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무를 실은 구축에 거대한 차량은 미사일 위력을 뽐내기 충분했고 바퀴 전체를 45도로 틀어서 움직이는 사선 기둥까지 선보이며 압도적인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중국 싱크탱크 군사연구소는 현무의 웅장한 형체에 놀라며 한국군은 현무의 재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공개된 외형으로 보면 2단 고체연료 엔진의 발사 중량 36톤 길이 16m 직경 1.6m 사거리 최대 5,500km 최고 속도 마10 이상 이동식 발사대 콜드런치 발사 방식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 강국이 개발 운용 중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최대 1톤가량인데 현무의 탄두 중량은 8톤. 과연 최고 위력 괴물 미사일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렸습니다. 영국 매체 BBC 역시 현무는 탄두 중량만 8톤이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 파괴력은 전술에 맞먹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군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모를 38로 평양을 초토화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해외 밀덕들 현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게 어떻게 탄도미사일이 한국이 ICBM 기술을 숨기고 있음에 틀림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현무호가 모습을 감춘 지 몇 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 전략 폭격기 B가 서울공항 상공에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BB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듯 우리군 F-16K 호위를 받으며 서울공항 상공을 빠르게 지나쳤는데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해당 전략 폭격기는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중 하나입니다. 전략 폭격기 가운데 유일한 초음속 기종으로 과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만에 도착해 작전을 펼 수 있고 폭탄 60톤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한국형 전투기의 끝판왕 KF-21이 있습니다. 현재의 KF-21에 대해 놀라운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날 공개한 한국형 전투기는 KF-21 보람의 기본 설계 최종 형상과 비슷했고 한국이 숨겨졌던 기술을 선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군은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KF-21 기체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경우 KF-21의 개발이 완료되고 블록 3로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췄습니다. 5.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할 것을 생각하고 설계하였고 단독 선액 이동을 하는 등 압도적 성능을 자랑하자 중국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투기는 마치 랩터 같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중국 군사 전략 싱크탱크에서 평가한 KF-21위 성능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동북아 최악의 화약고로 만들 미친 전투기를 생산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KF-21은 같은 F-414g 400 엔진을 사용하는 F-8F 다 작고 가벼우며 동급 추력의 F-35B 익면 하주 중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 덕분에 추력대 중량비가 세계 최고의
준하는 수준이고 3중 디지털 FBW, LX 다변 캠버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높은 가속력과 섬의 능력, 고바듬각 기동 능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동성은 단연 F16 상회한다. 특히 F352 적용된 비선형 동적 모델력 변환 제어 기법도 적용될 예정인데 이는 양산형 항공기로서는 F35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외에도 자동 지형 추적, 자동 경로, 항법, 자동 회복, 자동 지상 충돌 회피 등의 기능이 적용되는 현대 전투기에 정점에 가까운 기술력을 투사하고 있다. 실제 한국군은 5.5세대 이상의 개발을 검토 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말은 즉 KF-21 기반으로 개발 혹은 체급을 더 키운 개발이라는 언급을 보면 호넷과 슈퍼처럼 기존 전투기의 체급을 키우고 설계와 외형을 개선 및 수정하는 형태로 5세대급 혹은 그 이상 체급과 목표를 가진 후속기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은 육군이 압도적으로 강해 육방부 아는 말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동북아에서 공군 최강 전력을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대양해군의 꿈도 꾸고 있는 겁니다. 이날 우리 군은 다족 보행 로봇 차율, 탐지 로봇, 무인 수색 차량 레이저, 대공 무기 등 미래 무기체계도 대거 선보였는데 상공에서는 우리 군이 지난 6월 처음 도입한 해상 초계기 P8A 포스A 돈도 이용을 과시했습니다. P8AN 현존하는 최신의 해상 초계기로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한 유도탄, 잠수함을 타격할 수 있는 어뢰와 함께 적 잠수함을 탐지 식별 추적할 수 있는 음향 탐지 부표 120여 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속 9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적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어 잠수함들의 지옥으로 불립니다. 한편 이날 한국군이 현무 5를 포함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선보인 이유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 외신에서는 북한에게 경고하는 것은 표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CNN군 전문가 마이클 올리버는 군사력을 숨기기로 유명한 한국이 갑자기 군사력을 과시한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양안 전쟁, 트럼프의 주한미국 철수 발언 등으로 정세가 매우 엄중한 상태이다. 그들이 이번 행사로 보여주려 했던 것은 하나다. 만약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이 한국 방어를 포기한다면 한국은 언제든지 핵무장을 하고 거대한 현무 5 미사일의 핵탄두를 탑재하여 상호확증 파괴를 보일 수 있다는 것 과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이 과연 ICBM 기술이 없을까? 한국은 누리를 만들어서 상용화시킨다는 구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있는 독자적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된다. 실제로 로켓과는 상당히 많은 유사함을 가지고 있다. 핵 보유를 할 수 없는 한국이지만 위에 서술했듯 일단 그와 비슷한 미사일이나 ICBM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변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가까이 있는 나라를 넘어 해외에 멀리 있는 국가들에게도 한국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해보자. 만약 한국이 핵보유국 된다면 핵탄두 만들면 되며 한국의 기술력으로 핵탄두는 정부 지원, 과 국민의 동의만 있다면 만드는 건 금방이다. 그걸 로켓에 붙인다면 곧바로 ICBM이 되는 것이다. 당장의 그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마저도 북한에 있는 ICBM 핵 때문에 침공하기 까다롭다 생각해보자. 핵 없는 북한이 과연 지금 미국한테 거침없는 도발을 일삼으면 미국이 가만히 내버려 둘까? 미국까지 나갈 것도 없이 한국한테도 찍소리도 못한다. 그러나 그 핵 때문에 협상도 하고 비핵화를 이끌려고 하는 것이며 핵보유국이 적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물론 비용은 많이 든다 하지만 한국은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 그들은 적국을 계속 감시해야 하고 북한뿐만 아닌 주변국들 아지 정찰하며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유사히 아무리 동맹국이라는 제때제때 얻는 건 힘들다.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와 기술력을 감안했을 때 독자적인 로켓 기술이 없다고 상상하기 힘들다. 그들은 이미 현무 6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다른 선진국들이 로켓 기술 우주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는 이유가 대외적으로는 우주 탐사라는 사실 대부분이 안보에 관련된 것인데 과연 국방의 진심인 한국이 ICBM 기술이 없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동북아 전역이 경계하고 있을 만큼 한국의 군사력은 정말 막강해졌다. 것이
체감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주국방은 주거의 필수 불가결한 능력입니다. 만약 자주국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전시의 국가의 운명을 타국의 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강력한 동맹이 있다 한들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경시하고 자국의 안보를 동맹국에게 의존한다면 이는 적국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이자 동맹국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더 나아가 주권을 타국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국제정치는 강대국의 힘에 논리와 국익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자주국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KF-21은 에미레이트의 항공이 아니었다. 폴란드 디펜스 24 폴란드 매체 더펜 무니가 지난 20일 KF-21 EUA 항공이 아니었다라는 인상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주 국내를 비롯해 유럽과 아랍의 유수한 매체들이 UH1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수무한 개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지어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모유를 체결해 확정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위사업 처리 UAE 일가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거짓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KF-21 개발에 UAE 참여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국방부 점례 브리핑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를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의 내용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과 경제 협력 관계를 고려해서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닌 폴란드를 향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과 거대한 방산 2차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해 블로기를 함께 개발한다는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UAE 끼어들어 자신들이 하는 자리를 차지하자 지난주 폴란드에서는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 눈뜨고 당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사청이 UAE 참여가 사실 은근히 밝히자 폴란드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는 FA50에 이어 KF-21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를 UAE 빼앗길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 소식이 사실이 아니어서 가를 쓸어내렸다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다분히 의도성 있는 정보 기하면서 전투기 분야에서도 폴란드와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도 의심했습니다. 더 펜스 24는 유아 실제로 KF-21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획득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FA50에 이어 KF-21까지 도입하려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F-35A 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이고 견용 주립적 투기 F-16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파워 108대 지지 추가됩니다. 폴란드가 F-35A 가지고 있으면서도 KF-21을 도입하려는 이유를 최근 미국의 3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공군 참모총장은 56세 대전 투기가 난이 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는 페일리는 주말에 나타는 차다리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F-35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운영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에 KF-21 이그 대만책으로 떠오르는데 F-351 용비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비용 부담과 정치적 문제로 F-35C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는 KF-21 블록 20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양산되는 KF-21 블록 1은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열발 탑재해 공대공 임무에 특화된 모델이고 2029년부터 양산될 KF-21 블록 2위 하드웨어는 블록 1과 거의 동일하지만 레이더와 소프트웨어 개량을 통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한 작전이 모두 기능한 다음 전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국가를 이그저 운영비가 절하라고 F-35에 대한 책으로만 KF-21 선택하는 게 아니라 KF-21의 원대한 계획도 그들의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항공무주산업카이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국군의 날 선보였던 FA50과 함께 KF-21의 확장성과 무수성 홍보했습니다. 카이와 폴란드는 함께 나서 폴란드, 인접한 슬로바키아, 가리아 등 나토
회원국 주요 관계자를 만나 FA50과 KF21에 대한 우수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런 테일을 국가들의 현장에서 무엇보다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4.5세대 알려진 KF21이 스텔스기로 변하는 5세대 도감 가서도 제한된 스텔스 기능 확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기능 확보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세대 접투기로 가면 완전한 스텔스 기술 확보할 것으로 천망고 있는데 한국은 적외선 대역에서도 만 잡히는 스텔스 메타폴존 개발해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보다도 먼저 특히 냈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세대 스텔스에 들어가는 메타물질은 이전의 스텔스와 차원이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타물질은 해리포터의 마법 망토를 구현할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망토에 메타물질을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망도 뒤에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를 전투기에 입혀 마법 망토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레이더가 적의 점 누기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방으로 전파를 발사해 전투기와 충돌한 뒤 반사돼 돌아오면 이를 인식해 전 전투기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메타물질을 스텔스에 적용하면 레이더가 전파가 전투기에 충돌한 뒤 반사되지 않고 오히려 전투기에 흡수되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F-22나 F-35C 기능은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하는 방식이지만 메타물질을 적용한 스텔스 기술은 이보다 한층 더 진보된 것으로 전파를 흡수해버려 전파는 물론이고 소리 나비까지 속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기술을 6세대 전투기에 넣어 완벽한 스텔스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게다가 KF-26세대 들어갈 국산 엔진과 무인기 등까지 개발하고 있어 지금 계획대로라면 당장은 효율적인 45세대 사는 것 같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전투기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보아 슈치 국발장관은 FA-50 전투기 2대를 탑재한 허물기 바르샤바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FA-50은 지난 7월에 첫 인도가 되어 현재까지 홈 6대가 인도되었습니다. 모레 말까지 12대가 인도된다 하는데 현재 배송 속도를 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이는 폴란드를 유럽 시장 공략의 거점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 목표는 폴란드를 통해 FA-50을 구입하는 나라들에게 KF-21 도입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거점이 된다면 아시아에서는 지금 말레이시아가 중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아스트로 아니는 FA-52 도입은 주권 수호에 대한 정부의 진지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세계군사력 지수에서 아세안 11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에 이어 7위에 불과하지만 이제 군사력 개발에 진지하게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카이F 블록 24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 전투기가 아닌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중국산에 비해 품질과 신뢰성이 높고 동맹국과의 호환성 및 비용과 교육 패키지가 다고하다 말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신형 FA-50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 방어력을 갖춘 나라가 된다며 어떤 위협에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접적 이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의 구입으로 KF-21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고 비용 등의 문제로 스텔스기를 가질 수 없는 동남아시아 국기들을 KF-21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의 강구열 사장은 앞으로 KF-15 세대 6세대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 갈 수 있다며 확장성을 봤을 때 앞으로 30년, 50년, 60년, 심지어 100년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F-21이 나오는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정이 없다면서 6세대로 가기 때문에 4세대는 KF-21 밖에 없어 국가에서 꿈을 갖고 세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량하는 5세대 6세대 버전뿐만 아니라 다른 4세대 기종이 단종되었습니다. 때 유일하게 남은 4.5세대 전투기로의 역할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긴장이 완화되면 또다시 수요가 줄고 군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무기 생산 인플이 갖추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잠기로 5.6세 최신형 접기를 사고 문명할 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KF-21을 4.5세대, 5세대, 6세대까지 개발해 내 유럽에 부유한 나라들뿐만 이 나라 동바아시아 국가들까지도 한국산 전투기를 구입해 운영할 있는 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 공문의 정보 공개를 통해 놀라운 소식이 또 공개됐습니다. KF-21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늘리고 싶다고 천명했던 UAE 원래 UAE 이번 달 대통령이 직접 방안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정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터진 28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전체가 다시금 전쟁의 물길에 휩싸였고 중동 문제 자중 하나 있는 방한 일정을 연기하게 되었죠. 당초 방한 일정이 10월이었다 것은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 ADX 일정에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양국 간 협력의 홍보 효과가 매우 클 뿐더러 관련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부차적인 사업을 함께 처리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은 대통령의 방안을 미룬 대신에 그에 버금가는 실무자 대표단을 이곳에 파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들의 방문에 맞춰서 현장에서 협조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UAE 대표단이 방문하는 업체 부서에도 관련 협조를 요청했죠. 이 과정은 업무 협조에 관한 공문이 정보 공개를 통해 알려지면서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름 아닌 상륙함 사업팀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상륙함 사업은 금은 논의가 확대되어 경항공모함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나온다니 업무 역시 경항공무사업관리로 분류되어 있었죠. 10월 4일에 작성되어 10월 17일에 발견되니 공문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UAE 일찌감치 KF-21 관련 문의를 한국에 했을 때부터 이들은 이미 한국형 항모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뜬금없는 소식이라 당황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상대로 UAE 대표단은 ADX 찾았습니다. 심지어는 경항모 사업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 일반 관람객들에게 포착되기도 했죠. 대표단에는 국방장관과 주한 대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하고 무기거래의 실무에 있어 가장 강력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UAE 한국형 항모 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도대체 냐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해군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래식 전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항공 모함이 지니는 화력과 범용성은 보유하는 것만으로 격이 다른 군사력을 제공하죠. 그러나 그게 공짜는 아닙니다. 그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건조 비용과 운영 비용을 잡아먹는 것이 항공 모함입니다. 물론 UAE 산유국이 돈이 없어서 항을 못 뽑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결코 한두 푼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항공모함 시기나 동원해야만 하는 합당한 명분은 필요합니다. 또한 항공모함 수준의 전력을 획득하되에는 주변 국가들의 견제 역시 많이 받게 마련입니다. 지역 내 힘의 균형을 크게 흔든다는 것이죠. UAE 한국형 항공모함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위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대체 왜 항공모함식이나 뽑으려고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홍해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도양 방면에서 수에즈 운하로 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인 홍해는 사실 석유만이나 무역과 금융으로 큰 돈을 번 국가입니다. 즉 해상교역로가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상징과도 같은 것이 바로 두바이라는 도시인데요를 구성하는 다른 토들 달리 두바이에서는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이 지금의 명성을 갖게 된 것은 제벨알리 항구라는 세계 물동량 12건이 초대형 항구들 지어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UAE 고민이었던 것이 제베랄리 항구가 점점 항구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베랄리 항구는 아라비아 반도 동쪽 페르시아만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일단 스웨즈, 은하까지의 동선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만에 들어고 나가기 위해서는 매번 호르무즈 해협을 과해하는데 해협 반대쪽에 이란이 늘상 해군을 운영하고 있는 위치가 되다 보니 마찰이 잦다는 것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가 장차 제베랄리 항구를 대체하기 위해서 주목하고 있는 곳이 홍해 입구에 아덴만이었습니다. 영토 바뀌기는 했지만 항구를 개발해주는 조건이라면 운영권을 줄 수 있었죠. 아덴만에 소말리아 방면에서 베르베라 한들 지목하는 말리아와 협약을 맺고 빵빵한 지원을 쏟아부으며 본격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적인 대형 터미널의 공사를 마쳤고 이곳에 운영사는 DP월드라는 UAE 국영 기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되게 호르무즈 해협을 넘을 필요 없이 홍해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편안하게 화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는 UAE 입장에서는 아라비아 반도 반대편의 바다이지만 자신들의 영보다 훨씬 그 가치가 높은 곳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이곳에도 란 해군만큼이나 껄끄러운 걸림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덴만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 때문입니다. 한국의 1만 톤급 화물선 3호 주얼 리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당하고 이를 청해부대가 구출했던 사건인데요. 이처럼 아덴마을 화물선 동체로 납치할 만큼의 무지막지한 해적들이 참고하는 곳입니다.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이들을 한 차례 박살낸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잔당은 크고 작은 사고들 치고 다니고 이쪽뿐만 아니라 반대쪽에서는 예멘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내전을 벌이고 있는 예멘 지금도 이곳은 완전히 혼돈의 소용돌이로 이곳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세력은 무려 5곳이나 되죠. 이 중에서도 특히 악질적인 무리가 바로 후티 군입니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인티는 그 악명 높다는 아이시스 알카이드아도 반목하고 있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상당한 세력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자신들이 예멘의 정당한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속 반군들 스스로를 정규군이 여기고 있죠. 예멘 내에서 예멘 정부 및 동맹국들을 상대하면서 북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이들은 중동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수준의 골칫거리입니다. 특히 이들은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을 뿐더러 반서방주의 이념이 매우 확고해서 섣불리 접근하려고 하면 가차없이 미사일과 포탄을 날리는 배짱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얼마 전에도 간입의 밖으로 나온 것인지 미국 구축함에 가도 미사일을 날린 것이 이들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9일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어스-S 카니오는 해상에서 무려 9시간에 걸쳐 수항 미사일 4발과 무인기 무기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카니오는 이들을 전부 격추했다 없었지만 외신은 이 사건을 교정으로 표현했죠. 이스라엘에서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중해 방면에서 스웨즈 운하를 넘어 홍해로 진입한 카이오가 뜻밖의 복병을 만난 것인데요.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은 역시 후티 반군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지 미국을 상대로 선제 타격을 감행한 것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팔 전쟁에서 하마스 편을 들겠다고 공한 상황이고 이를 정말로 실천에 옮기는 행동을 보여버려서 중동 방면에 분쟁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홍해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동안 스웨즈 운하를 넘어가려고 찾아온 화물선은 지금까지도 홍해에 진입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물동 애로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베르베라 항구를 운영하게 되더라도 동네 상황이 이래서야 장사를 할 도리가 없죠. 아덴만 홍해의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UAE 눈독 들이게 된 것이 바로 항공 모합이 있습니다. 조금 과한 감이 없잖나 있지만 항모 수준의 압도적인 전력이라면 주변 세력들이 아무리 급성장하고 향후 수십 년간은 해상 교역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덤비려는 적어도 최첨단
잠수함이나 동급의 항모 정도는 가져와야 동비어진 이나마 할 수 있죠. 다만 항모 획득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으니 어느 나라로부터 사오느냐는 것입니다. 자체적인 방위 산업을 발달시켜 오지 않은 유엔은 거의 모든 무기를 구매해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항모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서구권도 동구권도 속하지 않는다는 제3세계라는 임지는 여기서는 상당히 발목을 잡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대놓고 하마스 지지를 표명한 지라 이젠 사실상 UAE 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사자니 이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미국은 UAE 앞바다 건너에 이란이 진을 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자극하기 싫어서라도 항모를 팔아줄 리 안무하고 유럽도 현재는 미국과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의 항모와 제기는 둘 다 엄청난 고기도 하고요. 항모를 가진 나라가 몇 안 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자 정말로 항모를 사올 곳이 없어졌습니다. 이때 저 멀리 동북아에서 혼자 힘으로 항공 모함을 손에 넣겠다는 국가가 유히 눈에 띄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인데 한국에게는 항모를 만들 만한 충분한 기술력이 이미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함재기 같은 부대 사업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산의 문제다 보니 여기서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잖아도 한국과는 꽤나 믿을만한 관계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한국이 7천억 원대 물을 UAE 조건을 전부 흔쾌히 들어주면서 팔아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출 국명에 대한 비밀 엄수 조건 어디에 팔았는지 밝히면 그 길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당시 UAE 주변국들과의 세력 균형을 신경 써서 새로운 전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고 훗날 정당 등의 측면에서 의심받는 등의 리스크가 적지 않은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준 곳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이 계약은 3년 이지나 UAE 스스로 천문 수입 사실을 밝힐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졌고 이를 계기로 UAE 한국을 신뢰할 만한 거래처라 여기게 되었죠. 한국의 항모 계획은 UAE에게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항모를 자체적으로 만들 기술력이 충분하다 보니 보안 측면에서도 유리했습니다. 가격 역시 서방의 항모들이 조절하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함재기 역시 개발할 계획이죠. 운영국 입장에서 항공모함을 뽀뽀 굴리는 것만큼이나 허리가 휘는 게 수십 대의 함재기를 채워 넣어야만 비로소 항모는 제 전력을 갖추게 되는데 이걸 전부 서방제 함재기로 채우는 게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4.5 세대급 한다고 해도 프랑스의 라파레이나 미국의 F1 내시고 음성 확인 필요 5세대급 갖춘다고 하면 그 악명 높은 F-35B 됩니다. 어느 하나 비싸지 않은 게 없는데요. UAE 그 돌파구 KF-21위 함재기형 개발 프로젝트에 일찌감치 합류하여 초도 판매국가 지위를 손에 넣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참여를 동해 개발 단계에서 도입, 비용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성능도 개발이 완료될 시점이 되면 5세대급 발도 할 수 있을 상황 유아 입장에선 군침이 돌 것입니다. UAE 이번에 한국과 확실한 관계를 형성해 두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동국가 최초로 FTA 체결하는 한편 우주청장 등 요직의 인물들을 카이에 이미 접선키기도 했죠. 만약 UAE 지원을 등에 얻는다면 한국은 두 가지 수건 사업인 KF-21과 한국형 항공모함 양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개발 지원국 만났다는 기분이 드는데요. 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 탐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 세계인들에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러시아 달 탐사선이 파괴된 푸틴이 한국에 긴급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는데 한국이 푸틴의 파격 제안에 어떻게 대답할지 전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물론이고 주요 기관들 아지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의 예상 못한 답변에 러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동시에 전 세계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47년 만에 달 탐사선을 실은 로켓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날을 연구하기 위해서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우주 강대국 타이틀을 지켜내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11일 현지 시간 앱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 탐사선 루나 2호를 실은 소유스 2.1 로켓이 이날 러시아 극동 지방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루나2 15 비행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오는 23일 달 남극에 착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도도 지난달 14일 달 착륙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으며 루나2 15와 비슷한 시기에 달 남극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두 나라가 달 남극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인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러시아는 한국의 우주 기술을 무시했고 인도는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세계 최강위 우주 강대국이라 신기술을 바탕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우주 산업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반면 인도는 한국이 21세기 우주 최강국이 생각한다라고 한국이 전수해준 모든 기술들을 적용할 것이라 극찬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에 쏜 루나 25가 착륙하려는 달 남극은 얼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친 지형 때문에 착륙 자체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얼음을 발견하면 로켓 연료와 산소로 전환시키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어 역사적 발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자동차 크기인 루나2 15는 착륙 후 1년간 달의 내부 구조를 연구하고 무을 포함한 자원 탐사와 샘플 채취 등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앱통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데 성공한 국가는 미국과 옛소련, 중국뿐이며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러시아가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은 옛소련 시절인 1976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뒤 러시아는 지구 궤도를 벗어난 과학 탐사선을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이번 탐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우주 저술가 비탈리 예고로프 달에 대한 연구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며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우주 초강대국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수많은 국가의 정치적 경쟁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십 년 동안 계획해온 이번 달 탐사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의 우주 협력 관계가 거의 모두 단절된 후에 시행됐습니다.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발사 입조자. 그런데 바로 어제 러시아의 달탐 사선이 달 표면에 추락해 파괴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연방 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 루나 25가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21년지 시간 밝혔습니다. 로스코스모스는 초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 2 우주선이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로스 코스모스는 달 착륙을 이틀 남긴 상황에서 문화의 이상이 발생했다면서 그에도 진입 명령을 내렸으나 작업 중 탐사선의 비상 상황이 발생해 정해진 조건대로 기동하지 못했다고 전날 밝힌 바 있습니다. 1957년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등 우주강국을 자부해왔던 러시아로 선 대망신을 당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러시아와 우주 산업을 협력할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어진 것입니다. 반면 러시아와 비슷한 시기에 쏘아 올린 인도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 멋지게 성공시켰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우주 연구기구 이즈 아로는 오후 2시 35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리아리 코타 우드센터에서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찬드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인데요. 8월 23일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합니다.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하면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내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인도는 수년 전부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한국의 기술이 세계 최고라 확신했습니다. 이 소식이 러시아에지 전해지면서 크렘린궁은 푸틴이 한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며 러시아가 한국과 우주산업협력기관을 만들고 기술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우주강국 서열 2위에 오른 중국마저 한국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달 탐사선을 만든 주역인 카일은 융 홍콩 이 공대 석자 교수는 한국 없이 달 탐사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한국과 가장 먼저 손을 잡는 나라가 달 탐사에 성공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 한국을 세계 우주 탐사 협력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의 핵심 주도 국가로 선정한 뒤 한국에 엄청난 파격적인 특혜를 주었는데요.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미국까지 목숨을 걸고 한국과 동맹관계를 맺어 탐사를 하려는 이유는 바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달 탐사 전용 로봇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공개한 달 탐사용 로봇은 달표면 탐사 전용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태양광을 통한 자체 충전 시스템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0도 이상에 달하는 등 달 표면의 극한 환경을 견디기 위한 열관리 및 방사능 차폐 장치 금속 구동혈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기술이 적용돼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은 인류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꾸준히 밝혀왔다면서 달 탐사 로봇을 자신있게 공개했는데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뒤 현대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형 모빌리티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에 현대차 없이 이제 미국의 나사도 우주 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 재사용을 가능하게 만들어 우주 산업의 한 해를 끈 스페이스X가 한국에서도 탄생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3차례나 성공시키며 전 세계 언론들의 주목을 받은 한국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누리호의 심장으로 불리는 75톤급 액체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독자 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우주발사체 엔진으로 영하 180도, 극저온 3300 초고온으로 모두 견딜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하나에어로 스페이스가 스페이스 XL 따라잡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는데요. 한방에 뒤집어 버리며 전 세계를 놀래켰다. 투자와 신기술 도입으로 짧은 시간 내에 우주산업 수직 계열화에 성공시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는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서로 모셔가기 바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누리를 포함해 다수의 우주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하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수세로 돌아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삼중이 방어선으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막강한 기갑 병력들을 동원하고도 이들의 촘촘한 방어망을 뚫어내지 못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또 지리멸렬한 공방전을 거듭하는 싶었는데요. 능금없이 러시아가 서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실패로 돌아갔던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하루 만에 허무하게 끝났지만 바그너 그룹은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주도했던 프리고진 행사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는 벨라루스 망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러시아는 바그너 그룹의 일부 병력을 함께 벨라루스 보내는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돌연 이들의 입에서 폴란드의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는 폴란드와 전쟁 중이라고 언급한 지 단 하루 만이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우크라이나 매체 센서 T에 SNSN 푸틴이 공식석상에서 폴란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푸틴은 여기에서 러시아 연방의 전쟁은 푸틴 본인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 전체가 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지지자들을 합했을 폴란드 정부 또한 향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또 한 번 폴란드를 협박했습니다. 다가 뒤에는 폴란드 서부 지역 땅이 폴란드가 스탈린에게 선물받은 땅이므로 러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해버렸죠. 매체는 폴란드 정보보안국장 스타니슬라브 자인의 분석도 인용했는데
최신 데이터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매체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푸틴의 전쟁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며 러시아의 엘리트들과 사회 전체가 이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입니다. 또한 러시아 사회는 푸틴의 제국주의적인 계획에 반기를 들 생각이 없으며 바그너와 같은 범죄 조직에서 복무할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덧붙였죠. 푸틴이 사실상 러시아가 폴란드와 전쟁 중이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폴란드도 발끈했습니다. 푸틴이 폴란드를 향해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발언은 그런 협박 중에서도 수위가 남달랐기 때문이죠. 폴란드와 러시아가 이미 전쟁 중인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그 명분으로 서부 지역의 영토까지 내세운 세미니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선전포고가 될 수도 있는 매우 과격한 발언입니다. 폴란드는 이 발언을 해명하라고 주 폴란드, 러시아 대사들 초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아츠키 폴란드 총리 역시 스탈린은 수십만 명의 폴란드인을 희생시킨 전쟁 범죄자라고 쏘아붙이며 이를 거들었고, 그런데 양국의 갈등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이 공식석상에 서고 그 뒤 폴란드 서부 영토를 언급하는 그 하루 사이에 능금없이 바그너 그룹이 행동을 시작한 겁니다. 반란 해프닝 이후 벨라루스 보내진 바그너 그룹은 몸을 숨기고 조용히 사는 선택지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17일 러시아 국영에 출연한 러시아 하원의원 안드레이 카르타 홀로프리토 그룹 용병들이 수박이 회랑에 배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우키 회랑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동과 러시아 괴뢰국인 벨라루스와 러시아 월경지 칼리닝그라드에 있는 100km가량의 육모를 말합니다. 카르타 폴로프리토 그래도 러시아가 동유럽 방면으로 총뿌리를 돌려서 전선을 확대시킬 여유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저 러시아가 늘상 해오던 공갈 협박의 하나일 것이라고 여겨졌었는데, 그러나 이번 전쟁 이후 상식은 언제나 깨져왔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7월 22일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그에 있은 바그너 그룹이 비밀리에 벌이고 있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들에 따르면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던 마그너 그룹은 7월 28일까지 극비리에 병사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렇게 모은 병력으로 폴란드를 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계획은 2주 안에 폴란드 깊숙이 700km 지점까지 진격하는 것이며 이 정보가 전해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푸틴이 앞서 언급한 과격한 도발을 해왔습니다. 벨라루스 측에서도 이런 내용이 폭로된 김에 루카센코 대통령의 입에서 공식적인 전언이 나왔니다. 굴라그네의 보도 이틀날인 7월 23일 벨라루스 국영 벨타 통신에 따르면 루카센코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겠다며 바그너는 폴란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어서 바그너 그룹이 바르샤바와 제수프 보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군사 지원에 대응해 반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원한을 품고 있다. 바하무트에 싸울 때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하무트 지난 5월 약 10개월간의 격전 끝에 러시아에 함락된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로 바그너 그룹이 실질적으로 이곳에 전령을 이끌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폴란드는 수바 회랑과 벨라루스 인접지의 병력을 강화하면서 바그너 그룹 배 혹시 모를 침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가 너무 컸던 나머지 본국을 방어할 전력에 공백이 매우 커진 상황, 그 공백을 예상해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을 하기는 했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 측에서는 한국 무기가 그 공백을 다 메우기 전에 바그너 그룹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선수를 칠 생각인 것입니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가 여태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는 기갑 병기만 해서도 무려 2개 여단을 동제를 무장시킬 수준입니다. 주력 전차만 300대를 보냈는데 국력에 대비해서 본다면 이는 압도적인
금액의 지원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미국이나 영국에도 어깨를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우크라이나 선에서 끊어내기 바라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현재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다 털어보낸 폴란드는 가동되는 전차 44대, F-16 48대만으로 영토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중장거리 방공 자산은 전무한 상황이죠. 반면 폴란드 침공이 벌어진다면 바그너 그룹과 함께 덤벼올 벨라루스군은 주력 전차 497D F-16놈 전투기도 71대나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S-300S 402 중장거리 방공을 맡을 것이며 선봉군 밀고 들어가게 될 바그너 그룹에도 상당수의 전차가 있죠. 더군다나 푸틴도 폴란드가 벨라루스와 싸우게 된다면 거들 있다고 나선 마당이라 폴란드는 눈앞이 깜깜한 상황입니다. 설마 한국처럼 납기가 빠른 국가와 계약하고 그 납기도 일찍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빈집털이 당하기 직전인 폴란드가 믿을 것은 현재로선 나토 헌장 좁은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원국이 자동 개입하는 집단 방조항을 말하는데요. 무턱대고 이것만 믿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정작 유사시의 나토 회원국들이 생각보다 소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서방 국가들이 개입을 망설이다가 피해가 커졌던 것처럼 말이죠. 동유럽에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전쟁의 위협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인 것은 루마니아 있습니다. 루마니아 군사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7월 22일 루마니아가 군비 확충에 힘을 쏟는 이유가 바로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폴란드를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폴란드 지상군이 현재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루마니아와의 협력이 폴란드를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상군을 서방식 그 중에서도 미국식 모델로 뜯어고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최근까지 미 육군에서 사령관으로 복무했던 아담 조크스터 이들이 빠른 속도로 미국식 군 편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최근에 소식으로 인해 제때를 맞추지 못할 수 있다면서 쫄라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있는 루마니아가 그동안 폴란드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루마니아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매하면서 구을 채택한 이유로 졸란 이와의 상호 용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자주포뿐만 아니라 전차 역시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으로부터 에밀 에이브람스 54대 구매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한 줄 알았으나 최근 루마니아 육군의 조달 담당 장군 테오도르 인시아도록 K9 거래에서 졸란 이와의 상호 운용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전차 사업 역시 한국이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독일도 루마니아와 접촉해 레오파르트 28위 교섭을 시도했지만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54대 구매할 시점에 이미 레오파르트 한 번 밀려 놨던 데다가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N 300대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 낫기도 기대할 수 없어 절망적인 상황이죠. 루마니아가 에이브람스 추가 구매할 생각이 없었으면서 굳이 추가 도입 계획을 언급한 것은 에이브람스 외의 전차로 300대를 채우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이므로 사실상 속어법으로 후보는만이 남습니다. 만약 루마니아가 300대의 전차를 K표로 모두 채운다면 그거의 금액은 2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여겨져 한국에게는 큰 기회임 들림이 없습니다. 루마니아 매체의 말대로 폴란드와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군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끝마친다. 맨 양측의 납기가 끝날 때 러시아와 벨라루스 접하는 동유럽 전선은 총합 1300대 K 흑표가 지키게 됩니다. 과연 이번에 푸틴이 한 도발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것이 여느 때처럼 단순한 협박에 불과할지 아니면 무언가 실질적인 변화를 낳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이 아직까지는 한국에게 큰 이득이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는군요. 중국과 미얀마의
관계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례적으로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 훈련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 육군 부대가 미얀마 접경인 윈난성에서 국경 봉쇄 화력 타격 등 작전 능력을 점검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전투 차량과 육군 보병, 전개 실사격 훈련 레이더 탐지와 사격지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에 인접한 미얀마 북부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소수민족 무장단체 사이의 교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많은 시선이 쏠렸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사정권 타도를 목표로 하는 저항군의 총공세가 한 달을 넘어서면서 군정 지배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얀마 북동부 안주에서 시작된 공격이 여러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군정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수도권 방어에 집중하는 처지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항군에 밀린 미얀마 군사정권 군인 중 일부는 국경을 넘어 중국이나 인도로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미얀마 사람들이 교전과 폭력 상황을 피해 중국 국경으로 피난을 떠나 중국 군인들에게 안전한 통행과 억류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는 모습이 SNS 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군의 국경지대 전투 훈련은 벌어질 미얀마 무장 세력과의 충돌이나 피난민들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올 것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얀마 국경 실탄 훈련에 곡사포와 대포병, 레이더를 배치한 것은 미얀마에서 무장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경 안정성을 지키는 전투 역량을 점검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형제 동맹 등 미얀마 저항군은 공격 개시일인 10월 27일 날짜를 딴 1027 작전을 시작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연이어 격파하고 중국과의 국경 무역 지역까지 장악했습니다. 현재 한 달여간 미얀마군 수백 명이 사망했으며 500명 이상이 투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시는 장면은 미얀마 저항군이 군정으로 터노외한 배고 전투 모듈을 장착한 MTL-BMS 차량을 갖춘 모습입니다. MTL-BMS N 우크라이나에서 제작한 MTLB 개량형으로 30mm 기관 포화 2연장 대전차 미사일 보조 기관총이 탑재되어 있는 탱크로 동남아 국가 여러 나라에 수출된 모델입니다. 2007년 미얀마도 MTLB-MS 상당량 수입했습니다. 이처럼 군정 전복을 위한 군사 행동임을 분명히 한 저항군 삼형제 동맹이 군정의 기지 300여 개를 점령하며 성과를 올리자 다른 지역 무장단체들과 미얀마 민주진영 임시 정부인 시민방위군 아직 가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2021년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 군부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국경을 맞대 미얀마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경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놓고 전투 훈련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얀마 군정이 뜬금없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인 미얀마 저항군 즉 반군의 배후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중국이 반군의 배후다 뭔가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미얀마 군정이 왜 중국을 건드린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미얀마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폭력, 조직 단과 보이스 피싱 조직 등의 난입 그리고 미얀마 군부의 알력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달 14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얀마에서 물법 업체에 감금되었던 한국인 19명이 미얀마 경찰을 통해 외교부는 한국인들이 미얀마 타치레이 지역에서 불법 업체에 의해 감금됐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미얀마 경찰에 통보해 한국인들을 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치레이는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세계국 접경 산악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있습니다. 세계국 접경지인데다 산악지대라 타치레이 하면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납치 등 물법 활동을 벌이는 업체가 기승을 부리느니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외교부는 최근 한국인들 중에서도 물법 취업, 사기를 당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거나 안전을 위협받아 타치레이 지역에 감금되어 있다며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얀마 쪽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한국인이 위험에 처할 경우 비교적 공권력에 장악이 강한 라스나 태국보다 구출이 어려운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미얀마
군정이 정권을 은 이후 교서시 어려워졌습니다. 이런데 이번 한국인 감금 사건을 해결한 것은 사실 미얀마 군정이 아니라 미얀마 저항군과 중국이었다 분석이 나옵니다. 미얀마 저항군들은 자신들이 중국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에 나섰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군 장비로 무장한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미얀마 군정이 저항군과 손을 잡았다며 중국을 향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미마군은 중국이 저항군의 관제 시위를 위해 무기를 대주며 내전에 개입하고 있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간 국경 지역에서 미얀마 범죄 조직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잦아지자 미얀마 군정에 끊임없이 단속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으로 나왔으며 참다 결국이 지역을 잘 아는 저항군들과 협력해 범죄 조직을 소탕했다 입장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미얀마 부최대 군보류 WSA 공조의 악명 높은 4개 일당을 괴멸시키려는 미얀마 저항군과 중국 공안이 합작으로 벌인 작전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미얀마까지 들어가서 군사력을 행사한 것인데 미얀마 군정 입장에서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 군부가 정면으로 중국을 비난한 것인데요. 하지만 내정 간섭 금지를 천명해온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주장이 서문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자신들은 정치적으로 미얀마 저항군 및 무장 세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얀마 군부는 왜 중국이 그렇게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라 요구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던 것일까요? 미얀마 군정과 국경 지역에 범죄 조직 간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미얀마 코안 내전입니다. 코안 지역은 주민 대부분이 중국계 소수민족으로 제위 크림 반도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특히 내전에 따른 대규모 난민 유입이 반복되고 있어 만일 한반도 급변 사태 발생 시 중국의 대응을 예측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물리는 지역입니다. 이번 코캉 내전은 지난 10월 27일 저항군과 중국 공안에 보이스피싱 단속을 내건 대대적 단속에서 친중국 편인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보이스 피싱 조직 소탕 작전에는 이런 비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미얀마 군정과 유착 관계를 지닌 범죄 조직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중국 공안을 산채로 땅에 묻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국 공안을 생매장한 주모자이자 현지 중국계 범죄 조직 명가문이 우두머리는 코카의 군벌 민천이었는데요. 이민 가문은 코울 왕국처럼 다스리는 중국계 4대 가문 중 하나입니다. 주로 납치, 감금, 보이스피싱, 마약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밍은 별장 앞마당에서 중국 공안 형사 4명을 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히 폭력 조직이 중국의 공안을 죽인 것을 알게 된 중국 당국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미얀마 내 중국계 반군인 야포로 날려버리고 조직원 대부분을 사살했을 가로 탈출했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중국의 소수민족 저항군과 손을 잡고 이한마 본토에 진입하여 직접 범죄 조직을 직접 소탕해버렸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 19명이 구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얀마 내전에 가담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미얀마 군정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까지 매우 높아진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하지만 저항군의 대공세에 밀려 일단에 몰린 안마 군정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즉 저항군의 거센 공세로 고전 중인 미얀마 군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하자며 유화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미얀마 북부 시주 북서부 라카인주 등에서 저항군과 군부가 한 달 넘게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군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색이 짙어지자 군부가 부랴부랴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선 셈입니다. 하지만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앞으로는 대화를 하자며 뒤로는 병력 확충을 위해 탈영 사명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하자며 시간을 벌고 전열을 가다듬는 전략으로 보입니다.